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이 미준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주에는 제가 휴가 관계로요, 미리 좀 특별한 영상을 준비해 놓고 여러분들께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컨텐츠는요, 아주 오래간만에 미준의 책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컨텐츠가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책 한 권을 읽을 수 있는 기쁨도 있고요. 또 이제 책을 읽을 때마다 배우는 점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투자 활동에도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요, 테크 위주로 투자하는 한국 분들께 굉장히 피가 되고 살이 될 수 있는 좋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방송 꼭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볼 책의 제목은요, 돈은 빅테크로 흐른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책은 이제 원래 제목이 Where the Money Is입니다. 이제 번역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책을 지은 저자는 애덤 시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 신문 기자로 활동을 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1995년에 월가로 진출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샌포드 번스타인이라든지 베론 캐피탈 같은 곳에서 애널리스트 일을 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고액 자산가 그리고 기관들의 자산을 운용하는 그래비티 캐피탈이라는 이 자산 운용 기관을 설립하고 직접 운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베런즈 그리고 포천 같은데 이제 정기 기고를 하고 있고요. 조지 포크 언론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분은 원래요, 굉장히 좀 가치 투자에 많은 비중을 두고 투자를 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벤저민 그레엄 그리고 워렌 버핏의 가치 투자 원칙을 충실히 따르면서 자산을 운용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다 갑자기 수익률이 저하되는 걸 느꼈다고 하죠. 왜냐하면 고가의 테크주가 갑자기 시장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이제 전통적인 방식의 포트폴리오가 성과를 내지 못하는 현실을 겪으면서 굉장히 좀 낙담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투자 원칙을 우리가 만들어야겠구나, 이런 필요성을 절감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연구를 거듭한 결과 옛날 방식의 회계 원칙을요, 이제 막 튀어나오고 있는 테크 기업의 현실에 맞춰서 조정하고 반영하는 새로운 평가 방법을 개발한 거죠.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가치 평가 방법, 뭐 예를 들어서 PER이라든지 PBR 이런 게 또 있잖아요. 이런 거를 이제 수정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최근에 이제 박강을 받고 있는 테크주에 투자하는 방법을 나름대로 고안해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볼 책의 내용은요, 이렇게 이 애덤 시설이 새롭게 고안한 테크주 투자법, 테크주 밸류에이션 측정법, 이런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의 목차인데요, 총 3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일단 1부의 제목은요, 기술의 발전과 가치 3.0의 탄생이라고 명명돼 있고요. 자, 여기에서는 세상이 변했기 때문에 투자 방식, 투자 전략을 바꿔야 된다,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로 실전편입니다. 테크 주식 그리고 비테크 주식에 투자할 때 어떠한 원리를 따르고 어떠한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세 번째, 투자 성과를 올려줄 수 있는 마지막 퍼즐이라는 제목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2023년 8월 2일 미존 방송의 제목은요, 미존의 책 읽어주는 남자, 돈은 빅테크로 흐른다. 바로 시작합니다. 미존 오늘의 이야기는요, 가장 먼저 이 책을 제가 개인적으로 권해드리고 싶은 분들을 정리해봤고요. 두 번째로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만 뽑아서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세 번째로 이 책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평가를 여러분들과 공유해보고요. 마지막은 역시 Catch Me If You Want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챕터로 바로 넘어갑니다. 이 책을 권해드리고 싶은 분들을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고요. 제가 봤을 때 이 책을 읽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투자자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먼저 테슬라를 사고 싶지만 왠지 겁이 나서 사지 못하는 투자자를 위한 책이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얘기한 건 아니고요. 사실 책에 들어가 있는 광고 카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어서 떠왔고요. 자, 두 번째로 제2의 닷컴 버블 붕괴로 인해서 피 같은 투자 자금을 모두 잃어버릴까봐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 세 번째로 굉장히 좀 높은 밸류에이션으로 인해서 테크 주식 투자가 꺼려지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분들한테도 강추를 해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미국의 테크 기업 중심으로 투자하는 것이 정말 잘하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는 모든 투자자분들과 함께 읽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갑니다. 이번에는요,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만 추려서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들어가는 말에도 굉장히 좋은 내용이 있는데요. 복리의 마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복리의 마법은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 줄 것이다. 평균 9%의 수익을 내는 시장에 투자한 1만 달러는 50년이 지난 후에 70만 달러 이상이 될 것이다. 하지만 같은 금액을 평균 12%의 수익을 내는 시장에 투자하면 거의 300만 달러가 될 것이다. 따라서 1만 달러가 지금 300만 달러가 되는 과정을 복리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만큼 1%의 평균 수익률을 올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단 1년 내에도 더 추가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래 과거의 역사를 봤을 때 미국 주식은 꾸준히 10% 전후되는 수익률을 올려져 왔잖아요. 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멀리까지 와서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다. 이 점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피델리티가 내놓은 뮤추얼 펀드 마젤란의 펀드 매니저로서 오랜 기간 시장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피터 린치는 아마추어 투자자가 개별 종목에 투자해서 부를 축적할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는 주장을 다음 세 가지 논점에서 펼쳤다. 자, 여기에서 이제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 피터 린치가 등장을 하는데요. 피터 린치는 이제 개인 투자자도 이 지수에 투자하지 말고 종목을 선정해서 투자하는 것이 더 좋다.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극대화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자, 그리고 좋은 기업을 찾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를 했습니다. 자, 1번, 일상생활의 경험과 상식을 이용해서 평균 이상의 좋은 기업을 찾아라. 두 번째, 그 기업에 투자하라. 세 번째, 편안히 앉아서 복리의 마법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라. 굉장히 쉽게 들리죠. 하지만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 주식 투자에 많이 실패를 하잖아요. 자, 오늘 책에서는 과연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평균 이상의 좋은 기업을 찾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팁을 얻어볼까 합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에서는요, 우리가 왜 테크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011년 이후 미국 주식의 수익은 대략 50%가 정보기술 분야에서 나왔고 2016년 이후 미국 주식의 수익도 3분의 2가량이 이 분야에서 나왔다. 10년 전에는 국영기업을 제외하고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상장기업 10곳 가운데 단지 2곳만이 테크 기업이었지만 2021년에는 10개 기업 가운데 8개가 테크 기업이다. 기술이 우리의 일상생활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다 보니 디지털 혁명이 거의 완성되었다 하고 생각하는 것도 당연하다. 하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여러 면에서 디지털 혁명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현재 IT 분야 전체 지출의 대략 10%에서 15%를 차지하는 클라우드 컴퓨팅은 언젠가 3분의 2 이상을 차지할 확률이 높다. 중소기업 회계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세계적 기업인 인투이트는 궁극적으로 접근 가능한 시장의 1, 2%만 거래하고 있다. 이런 기업은 수도 없이 많다. 컴퓨터 성능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이런 기업은 해마다 점점 증가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핵심은요, 과거에 비해서 최근에 들면 들수록 점점 더 미국 주식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테크주들이 올리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테크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특히 아직까지는 이제 클라우드라든지 다양한 테크놀로지가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가치 투자의 분석 툴은 기술적으로 새롭고 생경한 비즈니스 모델에 직면하게 되면서 도전을 받고 있다. 자산 대비 주가가 얼마나 비싼지를 측정하는 주가 순자산 대수, Price to Book Ratio죠. PBR. 그리고 또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 대비 주가가 얼마나 비싼지를 측정하는 주가 이익 배수, Price to Earning Ratio입니다. 줄여서 PER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이렇게 신뢰할 만한 가치 기반의 기준들은요, 이제 기술이 창출하는 엄청난 가치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 결과 예전에는 가치 투자의 효용성을 증명해 주었던 학문적인 연구들이 지금 가치 투자 방식은 과거만큼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따라서 전통적인 방식으로 테크주를 평가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부로 넘어갑니다. 기술의 발전과 가치 3.0의 탄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고요. BMP란 비즈니스, 경영진, 가격의 줄임말이다. 내 경험에 따르면 우리가 이 세 가지 변수를 올바르게 이해한다면 확실하게 시장을 이기는 투자를 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변수를 잘못 이해하면 낭패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저자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BMP는요, 저자가 직접 만든 말인 것 같습니다.
B는 비즈니스, M은 경영진, 매니지먼트를 얘기하고요. 마지막 P는 프라이스, 가격입니다. 따라서 주식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비즈니스 그 자체, 두 번째는 경영진, 누가 경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가를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요, 우리가 BMP 모델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하나의 종목을 평가하고요, 또 굉장히 좋은 종목을 발굴할 수 있는지 하나하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B가 가장 중요한데 바로 비즈니스죠. 비즈니스 분야에서는요, 딱 세 가지를 보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낮은 시장 침투율입니다. 지금 책에는 점유율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건 오역인 것 같습니다. 점유율이 낮으면 안 되겠죠. 시장 점유율은 높되 단 낮은 시장 침투율을 가지고 있어라. 이 얘기가 뭐냐면요,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대세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전기자동차가 굉장히 좋은 예죠. 자, 누구나 전기자동차가 미래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요, 굉장히 침투율이 작죠. 전 세계에서 지금 판매되는 신차 중에 약 10%만 전기자동차입니다. 나머지 90%는 아직까지도 내연기관차가 차지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굉장히 낮은 시장 침투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전기차죠. 자, 두 번째, 시장의 잠재력이 뛰어나야 된다. 자, 이 얘기도 전기자동차가 대표적인 예죠. 아직까지는 굉장히 작은 시장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제 10%가 20%, 30%, 50% 계속 성장할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따라서 굉장히 커다란 잠재력이 있는 시장에 들어가 있는 것이 전기차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세 번째, 경제적 혜자를 보면요, 다른 기업과 다른 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월한 점이 있어서 이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 가령 브랜드가 될 수도 있고요. 우월한 경쟁력, 어떻게 보면 기술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효과가 될 수도 있고요. 자, BMP 두 번째는 매니지먼트입니다. 경영진이죠. 자, 일단 오너가 직접 경영하는 기업이 최상입니다. 자, 하지만 만약에 오너가 아니라 전문 경영인이 경영을 하고 있다. 그러면 과연 얼마나 오너의 마인드를 가지고 오너처럼 경영을 하는가,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로 핵심 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그냥 이름만 CEO가 아니라요, 정말로 내가 경영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빠삭하게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 이끄는 기업에 투자를 해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주가입니다. 그런데 주가를 결정할 때 주식 수익률이 5% 이상 돼야 된다. 자, 이 얘기는요, 주식 수익률은 지금 100으로 배수를 나눈 거죠. 멀티플을 나눈 겁니다. 따라서 주식 수익률이 5% 이상 된다는 건요, PER, 멀티플이 20배 이하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PER 20배는요, 회계상의 어닝이 아닙니다. 어닝 파워 기준이라고 써 있는데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이 되겠지만 지금 현재 회계법상 나와 있는 어닝은요, 굉장히 불합리하다. 왜냐하면 많은 부분이 세일즈 앤 마케팅 그리고 미래 연구 개발비 때문에 어닝이 줄어들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그 단기적으로 빠져나가는 이상한 비용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수정을 해서 어닝 파워를 직접 계산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저자가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를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여기부터는요, 전통적인 밸류에이션 측정 방법, 뭐 예를 들어서 PBR이라든지 PER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모순을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연구 개발비와 판매 마케팅비는요, 일반적으로 테크 기업의 가장 큰 비용 항목이다. 디지털 시대의 연구 개발비와 판매 마케팅비는 산업화 시대의 공장과 재고 자산과 다름없이 기업의 성장에 동력을 제공하는 엔진 역할을 한다. 하지만 현재의 회계 관례에 따르면 미국 기업은 거의 모든 연구 개발비와 판매 마케팅비를 즉각적으로 비용으로 인식해야 한다. 반면 부동산과 공장, 장비 같은 자산들은 여러 해에 걸쳐서 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다. 그 결과 현재의 회계 규정으로는 테크 기업들의 이익이 구경제에 속한 기업들과 재무제표만 비교했을 때 왜곡적으로 적게 나타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그 다음 장에 나와 있는데요. 자, 갭이 나옵니다.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의 약자죠. 따라서 공식적인 회계 방법을 얘기하는 거고요. 갭은 연구 개발비와 마케팅비의 거의 100%를 해당 회계년도의 비용으로 즉각 인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반면 유형자산 같은 경질 자산은 여러 해에 걸쳐 감가상각하는 것을 허용한다. 25년의 내용 연수를 가진 공장에 1억 달러를 투자한 제조기업은요, 해마다 400만 달러 정도의 비용을 나눠서 인식하면 된다. 이와 달리 테크 기업이 연구 개발에 지출한 1억 달러는 해당 회계년도에 즉시 비용으로 인식해야 한다.
두 기업 모두 만약에 1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고 다른 비용이 없다면 제조업체의 경우에는요, 1억 달러를 벌고 400만 달러를 비용으로 썼기 때문에 9,600만 달러의 영업이익이 남게 되고요. 반면 테크 기업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연구개발비에 1억을 들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빵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게 굉장히 불합리하다는 거죠. 연구개발비 역시도 미래를 위한 투자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 해에 다 인식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이는 상식에 맞지 않는 결과다. 하지만 갭에 따르면 정확한 회계 처리 방식이다. 현재의 회계 처리 기준은 구경제 기업의 손익계산서를 매우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만들고 신경제 기업의 손익계산서는 지나치게 불리하게 보이도록 한다. 자, 이것 때문에 테크 주식의 PER이요 모두 다 항상 비싸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섣불리 투자하기가 굉장히 좀 망설여지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불합리한 점이 있다. 요걸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시장의 지극히 일부만 차지하는 테크 기업의 경우, 따라서 침투율이 낮은 테크 기업의 경우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이익을 거두려드리는 단계가 아니라 성장하는 단계다. 테크 기업은 미래에 더 큰 가치를 얻기 위해 현 시점에서 매우 현명하게 돈을 사용한다. 이런 지출 때문에 주가 이익 배수 PER에서 순이익은 작아지고 배수는 높아 보인다. 하지만 이것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기만적인 단편적 수치일 뿐이다. PER은 미래를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하는 테크 기업과 그럴 필요가 없는 전통적인 기업을 비교할 때 특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 아마존과 알파벳의 순이익을 웰스파고의 순이익과 비교하는 것은 봄의 사과 과수원을 가을의 사과 과수원과 비교하는 것 같다. 순이익이 젊은 테크 기업의 어닝 파워를 제대로 보여주는 지표가 아니라는 것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지금까지 읽어본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요. 지금 현재 미국에서 이용되고 있는 갭, 회계 법상 지금 테크주들은요 항상 순이익이 작게 보일 수밖에 없는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가 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이 망설일 수밖에 없는데 이걸 믿고 투자를 피하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분명한 것은 단기 순이익에 기초한 PER은 테크 기업이 창출한 가치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제대로 담아냈다면 가치 투자자들은 지난 20년 동안 아마존, 알파벳 같은 기업에 투자해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을 것이다. 하지만 가치 투자를 지향하는 대부분의 펀드 매니저는 테크주들이 비싸다고 콧방귀를 뀌다가 시장보다 저조한 투자 성과를 기록했다. 투자 방식을 시대의 변화에 맞춰 변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치 투자자들은 거의 한 세대에 걸쳐 창출된 부를 놓친 것이다 라고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서 키포인트는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PER을 우리가 스스로 좀 변용을 해야 된다, 변화를 줘야 된다는 거죠. 자, 어떤 식으로 변화를 줘야 되냐면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부분은요, 세일즈 앤 마케팅 비용 그리고 연구 개발비입니다. 자, 이 두 가지 비용은요, 당장 올해 만에 매출 아니면 이번 분기의 매출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계법상 이걸 다 그 분기에 넣어버리죠. 아니면 그 해계년도에 다 넣어버리잖아요. 따라서 이러한 불합리한 거를 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만약에 5천만 달러를 올해 활용을 했다. 자, 그러면 이 5천만 달러를 가지고요. 향후 5년 동안 이 기업이 혜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가 된다면요. 5천만 달러를 1,000만 달러씩 띄어서 회계법 관계없이 우리가 나름대로 변형을 시켜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지금 5년에 걸쳐서 1,000만 달러씩 비용이 나누어지죠. 그렇게 되면 올해 사용한 비용이 5천만 달러가 아니라 1,000만 달러로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순이익이 4천만 달러가 올라가는 그러한 현상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PER을 다시 한번 계산해봐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테크주들의 밸류에이션을 측정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 책의 2부로 넘어갑니다. 투자의 실전편이고요. 평균적인 비즈니스는 시장의 성장에 따라 함께 성장하고 평균 이하의 비즈니스는 점점 쇠락하다가 결국에는 망한다. 경쟁 우위가 있는 비즈니스만이 시간이 지나면서 주주들을 위해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을 우리가 세 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는 거죠. 첫 번째는 평균적인 기업입니다. 그 얘기는 시장 지수랑 비슷하게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요. 별 볼 일 없는 기업. 이런 데 투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경쟁 우위가 있는 비즈니스입니다. 따라서 1등 기업이 될 수 있는 기업, 이런 기업을 찾아서 투자해야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한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하지만 축축하건대 그런 기업은 전체 기업 가운데 10% 미만일 것이다. 이런 희소성이 기업을 가치 있게 만드므로 그런 기업을 열심히 찾아볼 가치가 있다.
자, 4장에서 BMP 템플릿에 관해 소개하면서 내가 다음과 같은 3가지 기준에 따라 탁월한 비즈니스를 찾아내는 훈련을 했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라. 자, 따라서 경쟁 우위가 있는 특별한 기업을 찾기 위해서는 이 3가지에 초점을 맞춰라. 다시 한번 반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낮은 시장 침투율이고요. 두 번째로 크고 성장하는 시장에 들어가 있는가. 마지막 세 번째, 미래 경쟁에서 기업의 매출과 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는 매우 확실한 경쟁 우위, 즉 경제적인 혜자를 갖고 있는가. 이 3가지를 확인하고 주식 투자를 해라. 이렇게 설명이 가능한 거죠. 우리는 경쟁 우위를 구성하는 요인이 아닌 것에 관해 먼저 살펴보기로 하자. 버핏이 포천에서 말한 것처럼 빠른 성장이 무기는 아니다. 2가지를 동일시하는 것이 모멘텀 투자자와 성장주 투자자 모두가 저질리는 공통적인 실수다. 그리고 이런 실수가 모멘텀 투자와 성장주 투자 전략을 시장 수익률보다 뒤떨어지게 만드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다. 기업의 단기 성장률에 과도하게 집중하는 것은 실제로 큰 재앙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나와 있는 메시지가요,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처럼 테크 주식 위주로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정말 명심해야 될 한 가지 교훈이 들어있다. 그거는요, 성장 그 자체가 경제적 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2020년을 한번 돌아보면요, 그때 팬데믹으로 영향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기업들이 엄청난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뭐 50%, 60%, 70%는 당연하고요. 그때 이제 100% 이상 매출이 꾸준하게 성장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보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성장 수치만 보고 투자를 했을 때 굉장히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요, 장기적으로 그러한 성장을 이어나갈 수 있는 경제적 혜자가 없었기 때문이죠. 자, 따라서 지금부터 우리가 성장 주식을 선택할 때, 특히 테크 주식을 선택할 때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 혜자입니다. 얼마나 장기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꼭 체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여기부터는요, 경제적 혜자를 구축한 기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검색이나 이커머스나 소셜미디어 또는 신생 산업에서 신뢰할 수 있고 좋은 평가를 받는 응용 프로그램을 지닌 회사는 수많은 소비자를 끌어들이는 경향이 있다. 이런 표준화가 경쟁 우위의 근원이 된다. 실리콘밸리의 전문 용어로 이런 제품과 서비스는 플랫폼이 되고 그 기업은 핵심 비즈니스로 돈을 벌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수익성이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다. 애플은 전형적인 플랫폼 기업이다. 아이폰은 상대적으로 저마진인 하드웨어 기기로 시작했다. 아이폰을 생산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만 애플이 아이폰에서 판매하는 앱들은 애플의 개발 원가를 전혀 부담시키지 않는다. 앱 개발 비용은 개발자들이 부담한다. 10억 명 이상의 아이폰 사용자에게 앱을 판매하는 권리를 얻는 대가로 개발자들은 매출의 30%를 애플에 지급한다. 따라서 플랫폼 기업으로 변신했거나 변신할 잠재력이 있는 비즈니스에 주목해야 한다라고 첫 번째 팁을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키 핵심 단어는요, 바로 플랫폼 기업입니다. 플랫폼 기업이라는 것은요, 생태계를 구축해 놓은 기업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생태계를 구축하고요, 그 안에 고객이 들어오면요, 하나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개발한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지속적으로 매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생태계가 조성된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애플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장 전형적인 플랫폼 기업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아이폰 하나만 사겠죠. 근데 아이폰을 사고 나면요, 맥북도 사게 됩니다. 그리고 맥북을 사게 나면 결국은 이제 아이패드도 사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어폰 대신 에어팟도 사게 되죠. 이런 식으로 한번 플랫폼 기업에 들어오면 빠져나갈 수가 없다. 늪에 빠진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려볼 수가 있는 거고요. 많은 테크 기업은 플랫폼 기업이 되고 싶어 한다. 기업이 소비자의 생활에 더 깊이 침투할수록 그 기업에서 벗어나기란 그만큼 어렵다. 경제학 용어로 말하면 전환 비용이 높은 것이다. 이런 전환 비용이 플랫폼 기업의 추가적인 경쟁 우위로 작용한다. 많은 사람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워드와 엑셀을 사용하는 데 익숙하고 이를 이용해 너무 많은 문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다른 제품으로 바꾸려면 여러 달에 걸친 힘든 노력이 필요하다. 제품과 소비자 사이에 이처럼 끈끈한 관계가 있다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환 비용은 브랜드처럼 소비자를 제품에 묶어두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은 저비용 생산자의 혜자와 마찬가지로 브랜드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요, 플랫폼 기업, 즉 생태계가 있는 기업의 힘은요, 브랜드, 강력한 브랜드를 갖고 있는 기업과는 차별되는 혜자가 있다. 엄청나게 강력한 혜자가 바로 플랫폼 기업이다. 우리가 플랫폼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가 더 나옵니다. 경쟁 우위를 만드는 마지막 결정적 요인이 있다. 그 요인 가운데 가장 강력한 요인은 바로 네트워크 효과다.
2014년 페이스북이 인수되면서 새해 전날 나를 당황스럽게 했던 왓츠앱은 이런 종류의 플라이휠 또는 네트워크 효과를 가지고 있다. 에어비앤비도 마찬가지다. 뉴욕시에서 임대료를 내는 것이 버거웠던 에어비앤비의 창업자들은 자신의 아파트를 관광객들에게 제공하기 시작했다. 초창기 에어비앤비의 사업은 어려웠다. 하지만 에어비앤비는 서서히 자기 아파트를 세놓고자 하는 아파트 주인들을 찾아냈다. 더 많은 아파트가 임대에 참여할수록 이용자도 그만큼 증가했다.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온라인으로 집을 임대하도록 자극했고 더 많은 이용자가 생겨났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에어비앤비의 플라이휠은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에어비앤비는 이를 두고 손님이 주인을 불러 모으고 주인이 손님을 불러온다라고 표현했다라고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자, 네트워크 효과는 이런 겁니다. 사용자의 수가 늘면 늘수록 이 네트워크, 생태계의 가치가 점점 더 커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그걸 이용하기 때문에 딴 데로 갈 수 없는 거, 이걸 바로 네트워크 효과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플라이휠 효과, 네트워크 효과, 선순환 어떻게 부르던 간에 바로 이런 역동성이 테크 시장에서 승자가 모든 것을 차지하거나 승자가 대부분을 가져가는 주된 요인이다. 콜라나 맥주와 달리 검색과 소셜미디어 같은 디지털 분야에서는 시장을 지배하는 한 회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시장 지배력은 네트워크 효과 때문에 발생한다. 우리가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네트워크 효과의 전형적인 예로 페이스북을 예로 들었는데요. 정말 네트워크 효과 때문에 대성공을 거둔 하나의 플랫폼이 있습니다. 바로 유튜브죠. 유튜브는요, 크리에이터들과 광고 수익을 나누기 시작한 첫 번째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지금의 유튜브가 완성이 된 거거든요. 자, 초창기에 유튜브에는 그렇게 볼 게 많이 없었죠. 자, 그런데 유튜브는요, 과감한 결정을 합니다. 광고에서 들어온 수익을요, 크리에이터들과 반씩 나누기로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점점 양질의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크리에이터들이 유튜브에 뛰어들기 시작했고요. 시청자 입장에서, 따라서 컨텐츠를 소비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요, 유튜브에 들어가면 볼 게 굉장히 많더라, 이러한 인식을 가지게 됐습니다. 따라서 시청자의 수, 그리고 소비자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갔죠. 자, 그렇기 때문에 크리에이터 입장에서는요, 뭔가를 양질의 컨텐츠를 올리기만 하면 엄청나게 많은 클릭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수익도 계속해서 올라가는 현상을 목격을 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에 들어오는 크리에이터들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갔겠죠. 따라서 점점 더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양질의 컨텐츠를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증가시켰고요. 따라서 유튜브에 들어가면 정말 볼 게 많다, 이러한 이미지가 형성이 되면서 점점 더 많은 소비자들 그리고 시청자들이 유튜브로 입성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네트워크 효과는요, 사용자 그리고 공급자의 수를 기하급수적으로 함께 올려가면서 그 네트워크의 전체적인 가치를 올려준다.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요, 네트워크 효과에 대한 수학적인 정량적인 분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흥미진진한데요. 일반적으로 네트워크를 소유한 기업의 가치는 사용자의 증가에 따라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우리는 뛰어난 비즈니스를 찾아내는 사냥꾼으로서 네트워크 효과의 기초가 되는 산수식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네트워크 효과는 메커프의 법칙, 메카프의 로에 따른다. 메커프의 법칙이란 네트워크의 가치가 연결수의, 이용자의 수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것이다. 팩스 한 대는 1의 제곱, 즉 1단위의 가치가 있지만 팩스 두 대로 구성된 네트워크는 2의 제곱, 즉 4의 가치가 있다. 4대의 팩스로 구성된 네트워크는 4의 제곱, 즉 16의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에어비앤비처럼 집을 빌려주는 사이트, 페이스북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외에도 사람들을 연결하는 모든 서비스가 이와 마찬가지다. 플라이휠의 회전과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추가될 때마다 네트워크 효과의 힘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요, 산술적으로 이 네트워크 효과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직접 느껴볼 수가 있었죠. 따라서 사용자의 수가 늘면 늘수록 제곱으로 그 힘이 증가한다. 따라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어떤 기업이 네트워크 효과를 형성하고 있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종목 선택의 평가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책의 3부로 넘어갑니다. 투자 성과를 올려줄 마지막 퍼즐이 그 3부의 제목이고요. 우리의 투자 시야를 넘어선 획기적인 혁신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자율주행차, 양자 컴퓨팅, 우주식민지 개척, 인공지능의 실용화, 증강현실은 우리 앞에 다가올 발전 가운데 일부일 뿐이다. 기하급수적인 컴퓨터 성능 발전이 이런 미래를 보장하고 있다.
돈이든 기술 발전이든 복리 효과는 체스판의 후반부에 도달할 때 특히 경이로워진다. 반도체가 처음 소개된 이후 63년이 지난 2022년 현재 컴퓨터 처리 능력은 2750억 배나 강력해졌다. 하지만 앞으로 2년 뒤에는 또다시 2750억 배 더 강력해질 것이다. 디지털 앱은 단 10년 혹은 15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임계치에 도달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우리가 체스판의 후반부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닷컴의 호황과 붕괴 기간에 컴퓨터 성능은 애플이 아이폰을 만들 정도로 강력하지 않았지만 2007년에 이르러 매우 강력해졌다. 우리가 체스판의 후반에 도달한 시점에서야 기술은 일반 소비자가 디지털 앱을 쉽게 구매해 사용할 수 있게 됐고 이로써 테크 기업은 지난 한 세대에 걸쳐 엄청난 부를 창출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요,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무어의 법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어의 법칙은요, 반도체의 성능이 매 2년마다 2배씩 증가할 것이다. 강력해질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초반에는 별로 의미가 없었습니다. 2가 4가 되고 4이 8이 되던 시대에는요, 그렇게 엄청난 성장을 기대할 수가 없었죠. 자, 그런데 이제 와서는 2022년 기준으로 현재 컴퓨터 처리 능력이 2750억 배, 2750배가 아닙니다. 2750억 배나 강력해졌고요. 그리고 나서 2024년까지 2년이 또 지나면 그의 2배의 강력한 성장이 또다시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지금 파이가 너무나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눈을 굴릴 때 이게 점점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서는 그런 효과가 발휘되고 있다.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요.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가 하나 둘씩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먼저 터졌고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자율주행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메타버스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엄청난 성장이 이제 막 꿈틀거리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운이 좋은 투자자인지 여기서 우리가 재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테크 주식에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과연 어떤 주식에 투자를 할 것인가 한 번쯤 질문을 해봐야겠죠. 현재 우리는 체스판의 후반부에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급격한 변화와 혁신을 경험할 것이 확실하다. 이런 주장에 대해 회의적인 사람들은 100년 전 우리 사회가 혁신을 경험했던 때를 돌이켜 봐야 한다. 당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기계의 힘은 잇따른 산업의 혁신을 불러일으켰다. 아래 사진을 보라. 두 사진 모두 뉴욕시 부활절 행진 모습이다. 1900년 찍힌 첫 번째 사진에는 마차들 가운데 자동차가 한 대뿐이지만 1913년 찍힌 두 번째 사진에는 수많은 자동차 가운데 말이 한 마리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요, 1900년에 찍은 사진입니다. 뉴욕시에서 이제 부활절 행진을 하는데 자동차가 없고요. 다 마차죠. 자동차는 딱 한 대가 껴 있습니다. 왜냐하면 1900년도에는 자동차라는 테크놀로지가 이제 막 등장한 거잖아요. 첫 번째 자동차가 생긴 거죠. 자, 그런데 그리고 나서 13년이 흘렀습니다. 마차가 아예 없어졌죠. 자, 마차는 거의 보이지 않고 대부분이 지금 자동차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테크 주식에 투자하면서 과연 인공지능이 얼마나 우리 생활에 접목될 수 있을지 의아한 점이 있잖아요. 자율주행이 가능할까? 아니면 뭐 메타버스가 정말 오긴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과거 역사를 봤을 때 일단 임계점을 지나가고 나면 그 테크놀로지는요, 정말 빠르게 침투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과거 역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조금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책의 나머지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직접 구입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또 출판사도 돈을 벌고요. 저자 입장에서도 수입이 좀 들어오죠. 다음 챕터로 넘어갑니다. 미존의 개인적인 평가고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세 가지 부분, 그리고 조금 아쉬움이 느껴졌던 세 가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자, 돈은 빅테크로 흐른다. 첫 번째 장점은요, 테크 주식 위주로 투자하는 한국인 투자자한테 정말 적합한 내용이다. 오래간만에요, 이 테크 투자에 대해서 정말 원 없이 그 내용이 기술된 책을 읽은 기분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테크 얘기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적합한 내용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미국의 테크 주식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를요, 정말 깔끔하게 정리를 해줬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 책을 읽고요, 저 자신도 정말 지금까지 내가 믿고 왔던 사실이 다시 한번 증명되는구나.
테크 주식에 정말 투자를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공고해졌고요. 자, 세 번째,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이렇게 우리한테 친숙한 기업들을 예시로 들어서 이제 흥미를 유발했다. 따라서 읽어나는 과정이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일단 재미있는 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아쉬웠던 부분을 굳이 꼽으라면요. 첫 번째로 테크주 밸류에이션 재평가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다소 난해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테크주들의 미래보다는요. 과거에 집중한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물론 이제 과거가 어떠한 모습을 증명해 주고 있는지 사실에 입각한 내용을 기술한 건데요. 조금은 미래 얘기를 많이 했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을 가져봤고요. 따라서 구체적으로 추천 주식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재미있을 수 있잖아요. 맞고 틀리기를 떠나서 일단 뭐 구체적인 성장주 이름이 나온다면 조금 더 흥미를 유발할 수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Catch Me If You Want To고요.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한 구절을 뽑아봤습니다. 주식시장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익이 증가하는 기업들의 집합에 불과하다.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면 시장 가치도 증가한다. 미국이 계속 성장하고 번영할 것이라고 믿는다면 당신은 성장과 번영의 일부를 소유해야 한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